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필리핀처럼 작은 나라가 군함의 수, 전투기의 수, 국방 예산, 병력 규모를 놓고 초강대국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울추는 분명히 베이징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격차가 워낙 커서 사람들은 이 싸움을 도박이라고도 하고 달을 주먹으로 때리려는 일이라고도 하며 현실감 없는 행동처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 군사사는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더 강한 쪽이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이 미국 군대를 상대로 거둔 충격적인 승리부터 아프가니스탄의 질긴 저항이 소련과 미국 모두를 씁쓸한 철수로 몰아넣었던 일까지 세계는 약자가 지략과 유연한 전술, 꺾이지 않는 정신으로 거인을 무너뜨린 장면을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필리핀 역시 남중국해의 복잡한 도서 지형과 보급망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결합한다면 중국에게 실패의 맛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거대한 숫자표가 곧바로 승리의 영수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국이 뼈저리게 배우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태평양 한복판에서 치솟고 중국이 막대한 전력을 앞세워 남중국해로 내려온다면 필리핀은 어떤 선택으로 살아남을까요? 현실은 단순합니다. 필리핀이 중국과 같은 수준의 군사력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약점을 정확히 치면 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사일이나 잠수함 그 자체가 아니라 군도 방어 전략입니다. 수천 개의 섬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상대의 발걸음을 흔들고 속도를 늦추는 현대적 교리입니다. 비대칭 전쟁과 결합하면 이 전략은 작은 섬 하나하나를 저항 거점으로 바꾸고 상대를 수렁에 빠뜨려 소모시키는 구조를 만듭니다. 거대한 함대가 정면 충돌하는 장면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동식 레이더, 해안 방어 미사일 한 입씩 물어뜯는 전술이 등장합니다. 거대한 상대를 조금씩 약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은 더 이상 필리핀이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국이 모든 제곱미터가 함정이 되는 전쟁을 견딜 수 있느냐입니다. 함정이라는 건 대개 선언문에 서명받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믿기 어려운 사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전력면에서 압도적으로 강하지만 그것이 절대적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전차의 수, 병력, 함정, 수만 놓고 보면 어떤 작은 나라든 베이징에 맞서는 결말은 패배처럼 보인다는 걸 압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 퍼진 거대한 함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판세는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대 분쟁에서 비대칭 전략은 여러 차례 흐름을 바꿔왔습니다. 작은 국가가 지형을 활용하고 후방 보급에 구멍을 파고 방어 기술을 효율적으로 쓰면 초강대국의 전진을 늦추고 심지어 꺾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전의 냉혹한 진실은 압도적 전력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부터 베트남의 밀림까지 그것은 반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장면들은 거대한 포병과 장비를 갖췄다고 해서 전쟁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최신 장비가 아니라 계획 없는 허세가 먼저 고장나고 어떤 날은 전차가 아니라 체면이 먼저 불타버립니다. 상대가 포병, 공군, 함대에서 우위를 가진다면 대책은 그와 경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판 자체를 뒤엎는 것입니다. 비대칭 전쟁은 약자의 예술입니다.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적에게 게임의 규칙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공격하고 전술적 사각을 찌릅니다. 그 순간 거대한 힘은 둔중해지고 쓸모없어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둔중함을 얼마나 비싸게 체험했는지 이제는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특별한 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위협받는 국가가 스스로를 죽음의 지대로 바꾸는 발상입니다. 땅의 매미터, 섬의 매봉우리가 통과 불가능한 저지점이 됩니다. 중국처럼 규모와 장비 모두에서 우월한 상대를 맞설 때
해답은 정면 대결이 아니라 현명한 비대칭 선택,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고슴도치는 위협을 받으면 도망치지 않고 가시를 세웁니다. 이 국가도 베이징을 점령하려 하지 않습니다. 적이 발을 들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들면 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서필리핀의 전체를 혹독한 전투구역으로 만들어 어떤 침입도 바다 밖에서부터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AD, 접근 거부와 지역 거부의 원리입니다. 레이더 체계, 방어 미사일, 무인기, 기동 전력이 결합되면 상대는 대형 편대를 펼칠 공간을 잃습니다. 항공모함도 핵폭탄도 필요 없습니다. 가시를 정확한 곳에 충분히 세우면 거대한 함대도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배운 것처럼 때로 전쟁은 의지와 계산이 아니라 허세의 무게로 침몰합니다. 이 방어 전략은 바다 위에서 중국 함대를 전부 격침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도 현실적 능력 바뀝니다. 대신 핵심은 상륙 전력이 땅에 발을 붙이는 순간을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영토에 발을 디뎌보라. 돌아갈 사람은 남지 않을 수 있다. 냉정하지만 전쟁은 애초에 다정한 설득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 사고는 해안을 봉쇄하고 섬마다 함정을 깔고 상륙선 뒤를 매복으로 두들기며 상대의 보급선을 마르게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군함을 전부 태울 필요도 없습니다. 병력을 실어 나를 수 없게 만들어 무용지물로 만들면 됩니다. 기로가 끊기면 침략군의 사기는 총성이 나기 전부터 붕괴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장면처럼 전차의 쇳덩이는 남아도 마음이 먼저 부서지면 전선은 스스로 꺼집니다. 필리핀의 지리적 위치, 수천 개의 섬이 흩어진 구조는 한때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전략이 주어지면 이 군도는 살아있는 방패가 됩니다. 자연이 만든 방어 체계입니다. 섬의 분산은 구멍이 아니라 침략을 막는 그물입니다. 어떤 세력이 상륙하려면 길고 노출된 해상 구간을 지나야 하고 그 순간 그들은 가려줄 것이 없는 표적이 됩니다. 현대전에서 레이더와 유도 미사일은 수백 킬로미터 밖의 표적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수면 위의 전력을 통째로 드러내는 것은 치명적 실수입니다. 침략자가 해안에 닿기도 전에 방어의 불구물이 켜집니다. 그리고 그 불구물은 종종 선언이나 구호보다 훨씬 설득력이 강합니다. 서필리핀의 격렬한 경쟁 속에서 초음속 순항미사일 브라모스의 등장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도가 생산했고 필리핀이 이미 배치한 이 무기는 지역에서 가장 위협적인 대함 타격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속도는 마하세에 가깝고 즉 음속의 약 3배입니다. 브라모스는 사정권에 들어온 군함을 거의 도망칠 수 없는 표적으로 만듭니다. 위험성은 속도만이 아니라 적어도 비행과 레이더 회피, 비대칭 궤적에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전초섬들의 브라모스 체계를 몇 개만 정확히 올려도 판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군함이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레이더에 찍히는 작은 움직임 하나가 초음속 접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국 군함의 방어 체계인 HQ-10이나 CIWS는 일반적으로 느리거나 궤도가 비교적 예측 가능한 미사일에 대응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모스는 그런 범주의 무기가 아닙니다. 마하세에 가까운 속도로 발사되면 상대의 레이더는 마치 관객처럼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반응 시간이 너무 짧아 가장 현대적인 방어를 갖춘 함 정도 저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것처럼 현대 장비는 만능이 아니라 조건부일 뿐입니다. 더구나 브라모스가 폭발 탄두를 탑재하지 않아도 고속 금속 덩어리의 충돌 에너지만으로 선체를 관통하고 갑판을 찢어 놓을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프리깃이나 구축함이 정면으로 맞는다면 선체가 두 동강 나거나 연료 구획이 폭발해 승조원 전체가 공항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공포를 파도마다 퍼뜨리는 무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공포의 전염이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세계는 이미 지켜봤습니다.
중국의 둥펑 미사일은 현대적이고 매우 위험하지만 대량으로 광범위하게 쓰기 쉬운 무기는 아닙니다. 제작 비용이 높고 수량이 제한되며 우선 목표는 항공모함이나 전략기지 같은 고가치 표적입니다. 베이징이 서필리핀해의 작은 전술 거점들을 상대로 그런 자산을 마음껏 쓰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진짜 전장은 전초 섬들에서 벌어집니다. 매 제곱미터가 전선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환경에서 브라모스는 절대적 위력을 드러냅니다. 초음 속으로 방어망을 뚫고 충돌 에너지로 상륙함을 해안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불태울 수 있습니다. 한 발만 정확히 꽂혀도 상륙 축선 하나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륙의 붕괴는 종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식 교훈처럼 계획 전체를 몇 분 안에 난파시키는 촉매가 됩니다. 중국 해군이 팔라완이나 산발레스 같은 전략 지역에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해안에 배치된 브라모스 대한미사일망은 이미 조용하지만 효과적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 체계는 노출된 곳에 세워두지 않습니다. 깊은 숲, 험준한 바위 지형에 숨기거나 기동 트럭에 실어 해안을 따라 계속 이동시키며 운용합니다. 필요할 때 예기치 못한 위치에서 단 한 번의 발사로 상륙함이나 구축함을 파괴하고 상대가 발사 지점을 확인하기도 전에 상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발사 후 즉시 이탈하는 전술입니다. 그 결과 중국의 대응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레이더는 혼란에 빠지고 표적 지정은 정확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며 상륙 전력은 바다 한가운데서 둘로 잘립니다. 이것이 가장 정교한 비대칭 전쟁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며 최대의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러시아가 이 혼란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강대국의 체면은 큰 소리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맞아보면 얼마나 약한지로 결정됩니다. 만약 브라모스 같은 전략 무기가 고갈되거나 무력화되는 시나리오가 온다면 드론, 즉 무인 항공기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연하며 상대하기 어려운 대체 전력이 됩니다. 저렴한 가격, 빠른 배치, 높은 기동성은 드론을 정찰뿐 아니라 비대칭 공격 무기로 바꿉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은 무인기가 비싼 방어선을 찍고 전차와 자주포의 위세를 무너뜨리며 전통적 전투 체계 전체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러시아는 그 물음표 앞에서 수차례 멈칫했고 때로는 멈칫이 아니라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비용 교환 비율의 원리입니다. 적은 돈으로 훨씬 더 큰 군사 자산을 파괴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같은 강대국에게도 결코 편하지 않은 악몽입니다. 벌떼 전술로 드론을 운용하면 수십 대의 자폭형 혹은 정찰 공격형 장비가 동시에 몰려가 레이더와 대공포를 압도하고 현대적 군함마저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동시 발사는 상대에게 매번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공격은 어디서, 언제,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 이 질문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괴롭혔고 이제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현대전의 공통 질문이 되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필리핀이 강대국들에 맞서 유리함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무인기 벌떼 전술을 대규모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을 동시에 띄우면 레이더를 교란하고 방공 체계를 과부하시키며 전략 표적을 초저 비용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라구나와 카비테의 국내 산업 기반이 있습니다. 전자장비 조립 공장과 높은 수준의 기술 인력을 갖춘 두 산업 중심지는 전시에는 자폭형 무인기나 채공, 자폭 탄약 생산 체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지휘망, 다수 발사 지점, 본토와 소규모 섬에서의 동시 운용이 결합되면 값싸지만 치명적인 무인 전력은 상대의 방어 시스템을 과부하로 무너뜨리는 비대칭 창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것처럼 과부하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자만이 터지는 소리일 때가 많습니다. 드론의 진짜 힘은 크기나 속도보다 군사 재정 효율에 있습니다. 미화 $900 안팎의 무인기가
미화 9천만 달러에 달하는 레이더 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현대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것이 비용 교환 비율의 전형입니다. 값싼 1달러가 상대에게 수천 배의 손실을 안기는 구조입니다. 소형 드론은 파괴뿐 아니라 살아있는 표적 지시기로도 쓰입니다. 해안포, 더 큰 자폭형 무인기, 브라모스 순항 미사일을 위한 정확한 좌표를 제공합니다. 빠른 대응 체계와 결합하면 해안 전장은 상대 레이더가 스캔을 끝내기도 전에 다음 타격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죽음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경험한 것처럼 모른다는 감각은 공포를 가장 빠르게 증식시킵니다. 세계적 전쟁 환경에서는 독립작전이라는 개념이 낡아갑니다. 전략적으로 홀로서는 섬나라는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강력한 동맹만이 지경학적 폭풍 속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 위협으로 놓을 때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은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워싱턴의 군사력이 게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과 호주도 방위 협력과 기술 공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3자 협력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억제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역 레이더부터 신속 대응 메커니즘, 연합 해군 전개까지 이어지는 연쇄 억제입니다. 현대전에서 작은 나라의 나라든 한 발은 동맹 블록 전체의 반응을 촉발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매걸음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계산의 부재를 얼마나 대가로 치렀는지 이제는 모두가 기억합니다. 중국이 서필리핀해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이유는 자원이나 단순 지경항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해양 전략 구조가 있습니다. 중국은 제일 돌연선이라는 개념에 의해 바다에서 포위되는 위치에 놓입니다. 북쪽의 일본, 중앙의 대만, 남쪽의 필리핀이 자연스러운 봉쇄선을 이루어 태평양으로 직접 나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잠그는 경첩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동맹 국가들이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 중국 해군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원의 전력을 펼치지 못하며 외해에서의 전략적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작은 섬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섬 하나하나는 그들의 해양 야망을 조여오는 쇠사슬의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은 대개 말보다 단단합니다. 필리핀은 더 이상 단순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아닙니다. 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의 전략 균형을 붙드는 축입니다. 만약 필리핀이 동맹에서 이탈하거나 밀려난다면 미국은 서쪽 전개 체계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해상로 통제, 제공권,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이 핵심 분쟁점에 대한 신속 접근 능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협정은 상징이 아니라 현실 시스템입니다. 미국이 필리핀 영토에서 병력을 전개하고 후방 물자를 저장하고 장거리 화력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EDCA 거점들에서 세계 최상급 기동 로켓 포병 체계인 히말스 같은 전력이 배치될 수 있고 이는 태평양 서부 전역을 통제하는 억제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시에는 히말스 몇 개가 올바른 위치에 서는 것만으로도 몇 분 안에 결과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체감한 것처럼 몇 분은 때때로 한 나라의 자존심을 접는 데 충분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전략 지도에서 필리핀은 전진 작전 기지가 됩니다. 동맹의 전체 작전을 위한 후방 전개와 발사대 역할을 합니다. 현지 전력은 영토 방어와 해안 방어를 맡고 미국의 공군과 해군은 제공권과 해상 통제의 핵심이 됩니다. 특히 분쟁 해역을 이동하는 중국의 함대 집단을 무력화하는 임무에서 그렇습니다. 일본과 호주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 나라는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무역로의 안전에 경제적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무너지면 화물선과 유조선, 동아시아와 유럽 및 아프리카를 잇는 공급망이 봉쇄될 수 있고 그 결과는 군사적 충돌을 넘어 세계 경제 침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일본, 호주의 개입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연입니다. 아시아에서 긴장이 치솟는 가운데
중국은 육상에서도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인도와 직접 대치합니다. 바다에서는 필리핀, 일본, 대만에 의해 전략적으로 둘러싸입니다. 모두 베이징과 분쟁 혹은 잠재적 충돌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 전쟁 지도에서 중국은 군사, 정치, 경제 세 방향에서 포위된 성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포위의 가장 분명한 급소는 말라카 해협입니다. 중국의 에너지와 생산 원료 상당수가 이 해상로를 통과합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이를 말라카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좁고 봉쇄하기 쉬우며 빠르고 효율적인 대체로가 거의 없는 매듭입니다. 거대한 산업을 보유했지만 중국은 국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말라카가 막히면 경제와 군대의 엔진은 몇 주 안에 둔화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약점은 전쟁이 나면 제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현대전에서 중국의 치명적 약점 중 하나는 말라카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 의존이 극도로 크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매일 사용하는 석유의 약 80%가 이 항로를 지납니다. 따라서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해군력으로 말라카를 봉쇄하는 것은 첫 타격이자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항로가 잠기면 전쟁 기계는 후방에서부터 혈관이 막히듯 애기 시작합니다. 발전소, 공장, 군대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무기는 마비되고 레이더는 멈추며 군함은 부두에 묶이고 전투기는 뜨지 못합니다. 이때 후방이 곧 승리라는 말은 더 명확해집니다. 동맹은 즉각 승리를 강요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늘려 중국이 하루하루 소모되게 만들면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군사력이 지치면 상대는 스스로 판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것처럼 총알보다 먼저 말라버리는 건 종종 연료와 신뢰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 초강대국 군사력 뒤에는 내부의 위험한 약점이 있습니다. 대규모 전사자에 직면했을 때 사회가 폭발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한 잔여 정책은 인민해방군 병사들 가운데 가족 혈통을 잇는 유일한 존재가 많은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과보 속에서 자라작은 황제처럼 길러졌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전쟁이 그들의 시신이나 유고를 돌려보낼 때 수많은 가정의 분노는 정부의 통제 능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회는 깊은 불안정으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독재 체제든 바깥의 적보다 안에서 터지는 균열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드러낸 것처럼 전장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내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쟁 재정 측면에서 큰 예산이 없어도 필리핀은 3가지 공식 경로로 전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쟁 채권은 국민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해 국방을 지원하고 전후 상환을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군사 지원과 랜드리스 같은 수단은 작은 나라가 즉시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무기를 확보할 길을 열어줍니다. 셋째, 자산 몰수입니다. 필리핀 내에서 중국 국가와 연계된 실체들이 가진 자산은 전시 법리에 따라 합법적으로 징발될 수 있고 이는 재정을 보태는 동시에 금융 간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이제 계산서를 받는 과정입니다. 아시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팔라완과 링가님만을 타격하며 대규모 상륙작전으로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방심은 잔혹한 반격으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해안 방어선의 산악지대에서 발사된 브라모스가 상륙함 편대를 타격하고 요격체계는 반응하기도 전에 시간이 사라집니다. 대형 함정 세척이 분쟁 해역에서 침몰합니다. 작은 상륙정들이 도망치려 해도 벌떼 전술로 움직이는 자폭형 무인기 그물망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해안에 발을 디디려는 병사들에게 길은 끊깁니다. 하늘에서는 미국의 레이더가 이동 신호를 쓸어내고 바다에서는 말라카의 석유로가 완전히 봉쇄됩니다. 90날이 지나면 중국의 군사기계는 완전히 파괴되어서가 아니라 전차와 전투기와 군함에 넣을 것이 사라져서 멈춥니다. 국내에서는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로 시위의 파도가 번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장 두려운 것, 내부 붕괴와 마주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그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총성보다 먼저 터지는 건 내부의 피로와 분노입니다. 그럼에도 필리핀은 주권을 지켜냅니다. 적의 영토로 진격할 필요도 점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가 보급 붕괴로 스스로 전투 능력을 잃게 만들면 됩니다. 최종 결론은 단순합니다. 승리는 무기의 수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능력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넘을 수 없는 전략적 함정이 됩니다. 브라모스, 무인기, 군사동맹, 국가 의지가 하나로 엮여 침략 전력에게 단 하나의 결말을 강요합니다. 패배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세계정세해부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여러분의 댓글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